9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인 50.5보다 더 낮아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인 50에 상당히 가까워 왔습니다. 서비스 PMI는 웬만해서는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에 다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서비스 업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제조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8.9를 기록을 했죠. 물론 직전 달인 47.9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점인 50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약간의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2달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 합산해서 미국의 경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결국 50.1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달 50.2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고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위치한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영역에서 빠른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신규 주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급감했다는 것에서 보면 강한 하방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요거죠. 제조업 서비스 PMI를 다 합산해서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까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하방으로 쭉 경기가 위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여전히 미국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해석할 만한 그런 PMI 지수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좀 살펴보면 제조업 PMI 기준섬이 여기죠. 지금 상당히 낮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39.8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3달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바닥에서 좀 보이긴 했지만 이걸 놓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엔 상당히 어렵고 여전히 기준점하고는 큰 거리감이 있는 39.8 상당히 암울합니다. 제조업이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체적인 종합지수도 좋을 리가 없겠죠. 4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50 이하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은 경기 침체죠.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냐? 결국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2개 있죠. OECD와 컨퍼런스 보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OECD는 CLI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LEI라 해서 먼저 또 마찬가지로 경기선행지수를 보여주는데 OECD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전망하시는 분들이 이 OECD 경기선행지수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자료는 24년 4월 11일 기준입니다. 한 증권사가 발행한 레포트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것을 갖고 여전히 긍정적인 보도를 내고 있었거든요. 독일 등 유럽의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한다. 독일도 반등하고 중국도 반등하고 유럽도 반등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입니다.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이때죠. 반등을 찍고 높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4월달 무렵이니까 가장 고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 보면 반등하는 모습이 맞지만 그 이후로 또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경기선행지수인가 하는 저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요. 원래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번 트렌드를 잡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았거든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로 또 빠르게 꺾이고 있는 모습. 결국엔 지금 와서는 독일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죠. 독일만이 아닙니다. G7도 마찬가지인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여전히 지금 꺾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건 중국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좋은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경기선행지수와 지금의 중국 경기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지,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중국 경기가 회복할 만한 그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의문입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각 나라별로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내역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화학 비료 생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강 생산. 이게 그렇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500개 기업들의 이제 서베이죠. 근데 어떤 서베이냐면은 해외 수주 관련된,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뭐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중 있게 넣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일단은 철강 생산 부분, 그리고 화학 비료 생산 부분, 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해외 수주 관련된 서베이 지수, 건설 지수, 자동차 생산 지수.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성 요소 자체는 금융 관련된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적게 비중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일단은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국가, 일단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바닥을 잡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나마 선행에서 볼 수 있는 건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물론 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중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죠. 그렇다면 중국도 결국에는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조절하거나 항목 자체가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리오프닝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이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OECD 경기선행지수를 통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불과 몇 개월 전인가요? 5개월 전에 모든 주요 국가들이 반등 신호가 나왔던 것은 다릅니다. 중국, 유럽 국가들도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중국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 봤듯이 비료 생산, 철강 생산된 부분, 화학 비료 생산, 결국 이런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어제 BOJ 통화정책 결정이 있었죠. 마이너스 0.1%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죠.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의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주저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미국은 채권 발행이 늘어나죠. 채무가 늘어나는 게 결국 국채 시장의 투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미국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도 국채 투매가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정책 당국과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공조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금리를 낮춰도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 일본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질 통화량, M2 증가량이 거의 미비합니다. 일본의 M2 증가량은 사실상 본원 통화의 증가에 불과해요. M2는 본원 통화 플러스 파생 통화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해야 통화 승수로 통화량이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인데,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 이 본원 통화만큼만 소극적으로 M2가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M2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게 된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원 통화만으로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BOJ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BOJ의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채권만 매입해서는 안 되겠죠.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리츠도 매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게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현실이고요.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렇게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게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베노믹스처럼 이렇게 정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M2를 늘려서 유동성이 확대되면 한마디로 넉넉해진 돈으로 소비, 투자 증가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고 더 나아가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비 증가로 인한 게 아니고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증가한 게 원인입니다. 즉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엔을 하락시켜야 되는데 달러엔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BOJ는 불가피하게 YCC 수익률 곡선을 일부 조절하면서 엔화 환율을 통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말부터 한번 했었고 지금 8월달인가요? 이때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환율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급격한 하락 구간이 있을 때는 BOJ의 직접적인 개입이 또는 그런 예상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YCC 상단을 확대했던 그런 구간이죠. 이렇게 늘어났던 데는 YCC 상단을 0.25에서 0.5까지 늘렸던 거고 지난 8월에는 0.5에서 1%까지 늘렸지만 결국에는 1%라는 것을 확정짓진 않았죠. 범위로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0.6, 0.7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달러엔 환율 차트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 YCC 수익률 곡선의 조절만으로는 엔화 하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0.5에서 1%를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큰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엔화의 변화가, 엔화 약세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꼽아드리기도 했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BOJ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기채에 대해서는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엔화 환율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YCC 확대, YCC 조절만으로는 엔화 환율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25에서 0.5로 확대됐고 0.5에서 1%까지 열어두면서 현재는 0.7%까지 오른 모습인데 장기금리가 이렇게 인상을 했음에도 달러엔을 뚜렷하게 하방으로 흐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이 YCC 수익률 곡선 확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1%까지 지금 열어둔 정책, 마지막이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달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장기금리의 인상,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촉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 내 투자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결국 해외로 엔화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간 엔화가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본은행의 YCC 정책 상단을 열어둔 조정 이후에 일본 장기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 전환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지만 결국 엔화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 정책이 마이너스가 0.1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장기금리는 YCC 컨트롤 수익률 통제를 하면서 지금 상단을 열어두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엔화 강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원인으로는 환해치 비용이 그 낮은 금리 차이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22년 중에 중장기 채권을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식은 좀 늘었죠. 다만 장기채는 오히려 크게 줄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결국 해지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청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22년 기준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 실질 수익률이 하락해서 해외 채권 투자를 이미 줄였다는 뜻입니다. 해지 비용이 결국 이 금리 차이, 금리 마진 차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각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외에 해지 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 외환 거래는 외환 시장의 메커니즘은 스왑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환 스왑 거래는 그러니까 계약 당시의 환율입니다. 거기에 선물 환율을 더해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현물 환율에 결국에는 스왑 포인트를 더하게 되면 선물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더하기 하면 스왑 포인트는 선물 플러스 현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달러 거래를 한다. 그럼 내가 원화와 달러를 바꿀 때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달러와 원화를 교환을 하는데 이 원화와 달러의 이자율도 함께 정산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정산하는 그 이자율이 결국에는 선물 환율이 되는 것이고 선물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환율에다가 스왑 포인트로 결정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선물 환율이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플러스 영역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래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일정 부분 계산보다는 더 낮게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환해지 비용까지 감안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해를 해보면 단지 금리 차이만으로 지금 이런 금리 차이만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 YCC 상단을 열었음에도 지금 벌써 2번 올렸죠? 그럼에도 달러당 엔화의 움직임이 그렇게 하방으로,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즉 YCC 조정이 1%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거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만 결국 일본 장리금리, 10년물이죠? 장기금리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아직은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준금리, 즉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로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면 캐리 자금의 조달금리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민간 투자 영역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질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해외 채권 투자를 크게 축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단지 금리 차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엔이 떨어지게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채권 투자가. 따라서 결국에는 이 환해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과격한 청산에 대한 우려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언제 청산이 일어나냐? 08년도처럼 해당 자산이, 투자한 자산이 붕괴됐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YCC 정책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10년 장기 금리가 상승했죠. 일본입니다. 상승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PMI, 서비스 PMI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일본 BOJ의 정책금리 결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10년물 금리 상단이 높아진 YCC 수익률 곡선이 확대된 부분을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했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흘러가는 실질 경제의 모습들, 독일과 중국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까지 한번 살펴봤죠. 과연 이 부분이 정확한 경기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높은 중국의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 중국의 경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실업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실질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을 경기가 그렇게 반등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중국도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내역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내역으로 구성된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재해석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지표만 놓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했으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경기선행지수 발표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PMI도 여러 개가 있고 소비지표도 좀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분명 OECD 경기선행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LEI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